대한민국에 오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건이 먼저 있었어가지고 그때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옛날에 탈북자가 몇 명 안 될 때까지만 해도 가족들을 연좌제로 묶어서 다 같이 정치범 수용소에 데려가거나 뭐 처벌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도 많은 탈북자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걸 봤다고 젊은 친구들을 공개 처형을 시키거나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걸 보고서 아, 쟤는 진짜 사람도 아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년에 대한민국으로 이사를 온 김강우라고 합니다. 태어난 곳은 양강도 해산시이고요. 현재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가장 놀랐던 부분은 아무도 저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거였는데요. 저랑 그 한원을 함께 수료한 같은 기수의 사람들이 아니면은 뭐 당연한 일이었겠죠. 어차피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민반이나 학교나 청년동맹이나 뭐 모든 곳에서 이제 불러내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고, 제일 사실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여자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었었고요. 생각보다 최근에는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북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어가지고 그때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좀 놀랐던 부분은, 많이 착각을 하고 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한국에 오면 일도 안 하고 편하게 그냥 진짜 먹고 놀 수 있는 어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하면 많이 부끄럽지만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어서 좀 놀랐던 부분이 있고요. 그 영화나 드라마가 문제인 게, 저도 뭐 재벌집 자제도 아니면서 바닷가에서 오픈카 타고 막 달리는 상상도 했었고요. 그리고 친구들 중에 뭐 재벌나들은 한 명이 꼭 있는 줄로 알았었고요. 많은 분들이 그 인천공항에 둘러보고 많이 놀랐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에는 크게 놀라지 않았었는데, 그냥 그 공항을 통해서 해외여행을 갔다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놀랐었던 것 같습니다. 대낮 아침 10시 전인가 그때쯤에 내렸는데, 비행기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이제 출국하기도 하고 입국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이런 삶을 살겠구나, 이제 그렇게 기대에 좀 들떴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오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건이 먼저 있었어가지고 그때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왜냐면 북에서는 시위하는 것조차도 이제 막 부러워했었는데, 대통령까지 탄핵을 시키는 걸 보고서 많이 놀랐었습니다. 이게 북한이 막 이제 아래로 남침하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제 또래 다 탈북민 친구들은 다 비슷한 경험일 것 같은데, 북한에서는 뭐 전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뭐 카드 게임을 많이 한다거나 장기 같은 걸 두거나, 그리고 집 밖에 나와서는 이제 축구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20살 좀 지나면서부터는 갑자기 그 북한 시내 직장들마다에서 젊은 친구들이 배구 같은 걸 많이 이제 장려를 했어가지고 축구랑 배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수영을 하기도 했었고요. 남한에 와서 조금 다르게, 지금도 제가 풋살을 좀 다니고 있긴 한데요. 남북한 청년들이 모여있는 팀인데, 이 기회에 홍보를 좀 하자면 유니온 FC라고 하고요. 차이점은 여기에서는 운동을 하든 뭘 하든 되게 행복지수가 많이 높은 것 같은 게, 일단 풋살화라든가 그 풋살장이라든가 어떤 시설의 어떤 편리함,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운동을 할 때 뭐 음료수나 간식이나 부족함 없이 그런 사소한 부분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좀 사치인 것 같아서. 근데 그 낭만이 좀 빠지는 게, 북한에서는 막 비 오는 날이나 잔디밭이 아닌 막 흙먼지 날리는 데서 친구들이랑 그렇게 축구를 했었던 것 같아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 조금 막 눈에 띄게 뭐라고 하기는 힘들고요. 조금 그냥 북한의 MZ세대가 좀 더 불쌍한 것 같고, 또 나름대로 한국의 MZ세대만의 어떤 고민들도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쪽이 더 힘들다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밸런스 게임 같은데, 북한의 MZ세대들도 미래가 없다는 어떤 막막한 그런 두려움이 있고, 또 한국의 MZ세대도 결혼이나 뭐 직장만이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서 어느 쪽이 더 비중이 무겁다고 하기가 어려운 것 같네요. 이게 많은 친구들이 이제 한국 사회가 북한에 비해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뭐 많은 면에서 이제 월등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 노래의 영향이 크기도 하고, 또 먼저 탈북해온 사람들의 어떤 소식이 전해지는 게 좀 가장 큰 것 같거든요. 왜냐면 탈북자가 이제 3만 명이 넘어서다 보니까, 3만 4천 명이 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가족들에게 돈도 보내면서 소식도 전하잖아요. 이곳에서는 하루 일하면 얼마를 벌고, 뭐 그 돈으로 일단 먹을 걱정이 없이 산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가족 중에 탈북자가 있는 집안에서는 확실히 북한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생활 수준이 더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탈북자가 몇 명 안 될 때까지만 해도 가족들을 연좌제로 묶어서 다 같이 정치범 수용소에 데려가거나 뭐 처벌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도 많은 탈북자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가족을 다 수용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감시만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면 보이브에서 뭐 뇌물로 삥을 뜯고 있거나. 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또 가족 중에 탈북자가 발생을 하면 주요 요직에 앉지를 못한다거나, 네, 더 승진이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 네, 뭐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이고, 네. 그런 게 또 안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저도 아버지의 사건으로 인해서 군대를 못 가다 보니까 이곳이 온 거라서, 네, 세용지마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음만 먹으면 생각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왜냐면 중국이랑 뭐 저희 고향 같은 경우에는 밀수도 많이 하고 있어서 USB 같은 거에 노래가 보통 뭐 8GB짜리 자그만 그 USB 메모리에도 노래가 몇천 곡씩 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진짜 숨기기도 너무나 편리하고, 또 자그마한 주먹만한 스피커들도 많이 시중에서 판매도 되고 있어서, 네, 나만 드라마에 빠지면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북한 영화나 중국 영화는 좀 퀄리티가 비슷했던 느낌이 있는데, 중국이 그나마 조금 나았다면 미국 영화도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아무래도 대륙도 멀리 있고 그들의 생활이 와닿진 않지만 남한은 우리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일단 그 남한 말투가 좀 더 세련돼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미지다 보니까 좀 따라하고 싶어지는 욕망도 있었고요. 조금 더 편하게 와닿는 느낌이라서, 네, 그래도 한민족이라는 어떤 생각들이 깔려 있다 보니까, 네, 거리낌 없이 받아들인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보다 발각되면 처벌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네, 안 들킬 확률도 반반이니까, 네,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호기심 같은 걸 막는다고 막아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놈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보죠. 이제 통제한다는, 저기 어떻게 안 좋은가를 이제 본다는 명목하에, 보이부 친구들 중에 아버지나 뭐 부모님들이 보이부인 사람들은 더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이제 단속에서 빼앗은 것들을 집에 가서 먼저 보니까요. 근데 그걸 봤다고 이제 젊은 친구들을 공개 처형을 시키거나 이제 최근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걸 보고서, 아, 쟤는 진짜 사람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네,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화가 나기도 했었고요. 그 파병되었다가 이제 포로로 잡힌 병사가 저랑 좀 많이 생긴 게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고서 이제 깜짝 놀랐었는데요. 그들이 느끼는 공포나 어떤 두려움이 진짜 잘 느껴지는 것 같고요. 제가 만약 저도 그런 곳에 갔었다면 아마 그냥 개죽음을 당했을 것 같아서, 네,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핸드폰을 쓰는 게 어렵거나 지하철을 타는 게 어렵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살아가면서 이제 실수들을 하면서 이제 또 경험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금방 적응이 되었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나 혼자만이 좋은 것들을 혼자 누린다는 사실이 많이 힘들고 죄책감까지 느껴졌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2009년도부터 한 2012년까지는 제가 많이 배를 골았었는데요. 그때 막 하루 막 2끼 정도 먹기도 하고, 여기서는 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그러겠지만 북한에서는 한 끼를 안 먹으면 일을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거의 다 걸어 다니고 하니까 체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는데, 어머니가 맨날 자신의 밥을 이제 절반을 들어서 저한테 주시고, 이제 뭐 속이 안 좋아서 못 먹겠다라고 하시면서 주셨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곳에서 달걀 하나를 사 먹거나 뭐 과일을 사 먹을 때 계속 그런 생각들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괜히 미안하고. 네. 당연히 주체사상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그 주체사상을 이제 북한 사회를 통제하고 주민들을 이제 감시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주체사상이라는 게 개인의 운명은 자신에게 달려있고 그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신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에게 어떤 남한 생활에서 어려웠을 때마다 좀 버틸 수 있는, 네, 의지점이 되어준 것 같은데, 그거 외에도 제가 해산 출신이다 보니까 산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산을 많이 걸어 다니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고, 네, 그냥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딱히 그곳에서 배웠던 지식이 이곳에서의 경험에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저는 뭐 어머니를 모셔와서 제가 꿈꾸었던 거는 이미 이룬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본다면, 그냥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저도 평범하게 그들 속에 섞여서, 네, 평범한 하루를 똑같이 보내는 뭐 직장인의 삶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뭐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제가 요즘 오토바이에 빠져 있어서 그 북한에서는 그 경찰들만, 안전원이라고 불리는 보안원이죠 지금은, 그런 사람들만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녔었는데, 저도 이제 이곳에서 좋은 헬멧 쓰고 오토바이 타고 이제 이러는, 물론 돈이 없어서 좋은 오토바이는 못 타고 있다 보니까 언젠가는 진짜 원하는 드림바이크를 타는 게 내 꿈입니다. 그리고 다 떠나서 그냥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지 그걸 좀 고민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내 지금의 일상도 충분히 만족스러워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2017년 2월에 한원을 수료하고 대한민국에 정착을 하던 도중에 고향에 남겨진 어머니를 모셔오려고 탈북한 지 3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번 탈북한 사람입니다. 제가 22살 때 탈북을 하게 되었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 어릴 적 꿈이 직업군인이었는데 이제 군복 이민군대에 입대를 못하게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평생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노동자처럼 노예 같은 삶을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그때 당시에 많이 유행을 했던 그 남한 한국 드라마와 영화들의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고요. 또 근처에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가 마침 있어가지고 그 친구랑 함께 마음을 터놓고 우리 아랫동네 가자라고 서로 마음을 합쳐가지고 탈북을 시도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한국에 먼저 와 있는 친척이 없다 보니까 그 한국까지 오는 루트를 찾는 게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친구랑 남한에 먼저 가족 중에 지인이 먼저 가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친구를 압록강을 우리가 건네주고 그 사람의 가족이 우리도 데려갈 수 있게 얘기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셋이서 넘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혼자만 먼저 와버리고 저랑 함께 한국으로 가자고 약속했던 첫 친구가 그 친구랑 둘이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16년 5월이었는데요. 중국 산에서 좀 며칠 정도 헤매고 고생을 하다가 중국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제자 훈련원이라고 불리는 예제원이라는 곳에서 지금은 다 없어졌으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중국 칭항도에 있었어요. 그런 센터에서 3개월 정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다른 세터민들처럼 탈북민들처럼 중국 쿠밍을 거쳐서 라오스, 태국까지 갔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남한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드라마나 영화를 봤다고 해서 제목을 알려줬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작 그 드라마나 영화를 안 봐가지고 그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 많이 봤던 거는 검사 프린세스라는 드라마와 태양을 삼켜라 라고 배우 지성 씨가 연기했던 거랑 뭐 상속자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드라마마다 좀 꽂힌 포인트가 다르긴 한데요. 검사 프린세스 같은 경우에는 그 김소연 배우님이 스키를 타는 장면이 있어요, 초반에. 그걸 보면서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그 삼지연에 있는 스키장에 한번 가봤었는데요. 스키가 막 대여도 사람들이 넉넉하게 대여를 할 수 있을 만큼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도 않았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산에 올라가는 케이블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잘 전기가 끊겨서 운행도 안 되었었고 한마디로 좀 제대로 시설이 관리가 안 됐었는데 그 김소연 배우님이 막 스키 장비를 옷이랑 풀세트로 빌려가지고 스키 타는 장면을 보면서 되게 저런 문화생활을 나도 한 번쯤은 좀 누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속자들 그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뭐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남한에서 태어났더라면 저 친구들처럼 좀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집안이 많이 가난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태양을 삼켜라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인생 드라마인데요. 주인공이 고아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드라마다 보니까 극적인 스토리이긴 한데 뭐 살인자의 누명을 쓰기도 하고 아프리카에서 용병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스토리 속에서 고아인 그 친구에게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청춘 시절을 20대를 다 바쳐서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던 꿈도 이루고 여자친구의 꿈까지 이뤄주는 걸 보면서 적어도 저기에서는 노력한 만큼의 어떤 결실이 있구나라는 그런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분들에겐 너무나 당연한 거긴 한데 저희는 그 당연한 걸 못 누리고 살다 보니까 그 북한 영화랑 대조적으로 바라봤을 때 실감나게 와닿았던 거죠. 일단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수제자 훈련원 예제원이라는 곳에서 남한에 먼저 온 선배님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그 국정원이나 하나원에서의 생활이 막 엄청 새롭거나 그렇지는 않았고요. 다만 기대했던 것만큼 그 이상의 어떤 좀 행복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마중 나왔던 국정원 직원분들의 그 첫 멘트 같은 거라든가 뭐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든가 그냥 그분은 오무차하는 말씀일지라도 듣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감사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희들의 삶을 뭐 지켜보고 뭐 기다려준 것처럼 마냥 참 첫 시작에 따뜻했던 것 같고 막상 국정원에 도착을 하기 전에 먼저 피도 뽑고 뭐 신체 검사 같은 걸 하거든요. 그 과정을 다 마치고 들어가면 이제 옷도 다 진짜 헐딱 벗고 새 옷을 다 그 안에서 단체 추리닝 같은 걸 갈아입고 그때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실감이 났었던 것 같고 뭐 남한에 친척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가 좀 며칠 정도 더 받을 수 있다는 걸 들어가지고 좀 성실히 임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게 한 달 정도 먼저
근처 대기반이라는 곳에서 그냥 먹고 놀기만 할 수 있게 냅두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가끔 책도 보고 영화도 보여주고 오후에 한두 시간 정도는 좀 배구나 농구 같은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고요. 다른 저랑 같이 있었던 뭐 형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뭐 담배를 하루 한두 대씩 식사 시간 후에 한 대씩 나눠주는데 그걸 참 좋아하고 기다리시더라고요. 저는 담배를 안 피워가지고 저도 받았다가 그 형들에게 주곤 했는데 좀 그런 소소한 어떤 즐거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기반 1개월을 마치고 조사는 막상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로 짧게 끝났던 것 같고요. 구글 지도에서 저희 고향을, 제가 살던 동네를 위성지도로 사진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좀 신기했었고, 빨리 사회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해서 고향에 남겨진 어머니를 모셔와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고, 그거 조사 마치고 나면 또 종료반이라는 곳에서 1개월 정도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하나원에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계속 남은 시간 책 보고 운동하고 그랬었습니다. 하나원에 가서는 제가 강원도 화천에 있는 남자 하나원에 가가지고 그곳에서의 생활은 오히려 조금 더 좀 풀어놓은 자유로운 더 형태였고요. 아침 6시에 운동장 한 바퀴 뛰고 나서 조례 같은 거 하고, 오전에는 남북한의 어떤 차이에 대한 어떤 문화 교육들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주민등록 어떤 절차들을 등록하는 그게 저희가 하나원에 있는 12주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공부를 할지 일을 할지에 대한 어떤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제가 북한에서 특별히 막 갖고 온 물건은 진짜 손가락 크기만큼의 아버지 사진이 한 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물건은 없었습니다. 제가 2019년 5월에 어머니를 모시러 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북한에 넘어가려고 갔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어머니를 모셔오기 위해서 돈을 벌면서 늘 했던 생각이, 제가 탈북을 할 때 너무나 무서웠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좀 심장도 약하시고 하시니까 또 저보다 더 두려움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강을 건너오실 때 그래도 제가 마중물 마냥 나간다면 조금 덜 무서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중국에 연길에 가 있으려고 사실 계획을 했었고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중국 연길에 가게 되었는데, 약속했던 북한 브로커가 어머니를 정해진 날짜에 압록강을 도강을 시켜주지 못해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기다리다가 돈을 좀 많이 쓰는 상황이 되었어요. 중국 브로커들을 제가 이제 사람들을 불렀는데, 고용을 했는데, 그분들이 하루하루 날짜가 지날 때마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 친구들을 제가 데리고 연길에서 제 고향 맞은편인, 해산시 맞은편인 중국 장백현까지 나갔었는데, 결국 나중엔 그 친구들이 다 돌아가 버렸거든요, 일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저 혼자만 그곳에 남았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마지막 남은 길이, 제가 고용했던 브로커들은 가버렸으니까 북한에서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그 선교회가 있어요. 여기에 통일소망 선교회라고, 그런 소속의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제 모셔오려고 두 번째 대안으로 준비를 했었던 게 있는데, 그 간사님이 어머니가 이제 강을 넘어오시면 전화를 주면 사람들을 보내주겠다, 브로커를. 그 약속을 이제 믿고 기다리다가 또 어머니가 못 넘어오실 것 같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득을 하려고 넘어갔던 겁니다. 그 이유가 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긴 한데, 어머니가 못 넘어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 손에 핸드폰이 없어서 압록강을 만약 건너왔을 때 저를 어디에서 찾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중국이 그 압록강 옆에 국경도로가 있는데, 그 수많은 산골짜기 중에서 자신을 어떻게 찾겠냐, 길을 잃어서 산에서 굶어 죽진 않느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고, 두 번째로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는데, 그 새아버지를 모셔오지 않을까봐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또 있으셨던 것 같고, 또 무서운 거, 막연하게 그런 두려움, 그리고 어머니가 50년을 북한에서 태어나서 사셨으니까 그곳에서의 어떤 인간관계나 어떤 그런 환경들을 떠나시는 게 좀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을 제가 건너가서 설득을 해서 모셔오려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원을 나오면서 공부를 하려고 결심을 해가지고, 하나원을 마치고 나면 지역에 있는 하나센터에서 일주일 정도 또 적응 교육 같은 걸 받거든요. 그걸 마치는 즉시 저는 대안학교 3학년에 입학을 해가지고 대학교를 목표로 공부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 대안학교 고3에 다니면서 대학교를 준비하던 와중에 저를 중국에서 구출해 주신 목사님이 뉴질랜드로 이제 공부하러 떠나자고 하셨고, 저는 그걸 가게 됐던 이유가, 영어를 배워야만 제가 하고 싶었던 어떤 북한 인권을 위한 활동이라든지 국제무대, 유엔 같은 곳에 가서 증언들도 할 수 있고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방 대학 4년을 다녀야 된다는 생각에 그곳으로 유학을 갈 결심을 했었고요. 막상 뉴질랜드에 6개월 정도 가서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공부를 앞으로 해야 될 5,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계실지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당시 나이가 23살밖에 안 돼가지고 공부는 나중에 미뤘다가 어머니를 모셔오고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근데 지금 이 소중한 시간을 공부하는데 다 써버리고 났을 때 어머니 나이가 60이 넘으시고 오시는 탈북하시는데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공부를 포기하고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에게 제가 이 일을 돈을 가끔씩 보내드렸었고요. 생활비를 뭐 4, 5개월에 한 번씩 돈도 보내드리고 하면서 어머니한테 저 통화로 이곳에 와야 되는 이유들을 가끔씩 이제 어머니에게 심오점 얘기들을 해가지고 그때 어머니도 말씀하셨던 게 이제 자식이라고 너 하나밖에 없으니까 죽어도 내 곁에 가서 죽어야 되겠는데 라고 어머니가 오시고 싶어 하시는 의향을 확실하게 내비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이제 2년 3년 쌓이고 저도 또 돈을 조금씩 모으면서 이제 기회가 딱 그 준비가 2019년 5월쯤에 다 마무리가 됐었던 거죠. 네. 처음에는 그 시몬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 침대 만드는 회사에서 매트리스를 조립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월급을 220만 원 정도 받았었던 것 같은데 주 6일을 경기도 이천에 있는 기숙사에서 숙식을 하면서 일을 했었고 그걸 2개월 정도 하던 중에 고향에서 함께 온 형이 그때 3호선 그 대하역 한쪽 끝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방수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 일을 하면 하루 일당이 그때 당시에 13만 원 정도였는데 제가 그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것보다 급여가 좀 더 많은 걸 알게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네, 중국에서 뭐 일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 네, 사람들이 노가다가 힘들다 뭐 그런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면 몸이 상한다라고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수일을 배워가지고 형이랑 그 일을 좀 한 5, 6개월 정도 하다가 제가 KT에 핸드폰 판매사로 취직을 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영업일을 마케팅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1년 정도를 그 핸드폰 판매사를 일을 하면서 좀 어머니를 모셔올 비용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다시 갔다가 재탈북 과정에서 위험한 순간들을 굳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게 짧게 얘기하기에는 사실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어 가지고 들어갈 때 당시에도 경비병에게 발각이 되어서 몸싸움을 하기도 했었고 그렇게 탈출을 하다 보니까 국경이 봉쇄되어 가지고 특별경비가 10일 정도 지속이 돼서 제가 남한과 한국에 있는 브로커랑은 연락조차가 끊겨버리기도 했었고요. 또 그리고 제가 그 중국에 가면서 데이터 로밍을 했었는데 그 기간이 일주일 정도가 그 기한이 지나버려서 제가 북한산에서 한국 KT114에 전화를 해서 그 데이터 로밍을 연장하는 해프닝 같은 것도 있었고요. 길에서 북한 군인들을 마주치기도 했었고 또 제가 브로커랑 통화를 하던 게 도청을 당해서 북한 보위부가 저희 집을 들이쳐서 어머니랑 아버지를 잡아가서 고문하기도 했었고요. 진짜 뭐 기적이 따르지 않고서는 사실 불가능했었던 일들이어가지고 재탈북을 하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간첩이 아니냐 뭐 지령을 받고 온 게 아니냐라는 댓글들을 제가 많이 봤었는데요. 제가 그런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할 것 같으면 굳이 어머니를 모셔올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당시 해산시 보위부장이면 꽤 높은 직책인데 나중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아마 북한의 중앙당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일 거란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사람이 저희 어머니를 신문을 했었고 어머니보단 당연히 북한에서도 여자보다 남자를 더 많이 때리다 보니까 아버지가 매를 많이 맞으셨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군복무를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영예군인이셔서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했던 것도 있고 어머니가 조사를 받으실 때 사실 아들이 오라고 하니까 마음이 혹해서 압록강까지 나갔다가 아무리 그래도 조국을 배신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돌아오던 중에 이제 잡히게 된 거다라고 되게 그 조사를 잘 받은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넘어갔던 것을 보위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를 붙잡기 위해서 어머니를 미끼로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를 풀어놓고 저희 집 주변에 이제 보위부가 잠복으로 감시를 해가지고 왜냐면 어머니를 모셔오기 위해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온 애니까 어머니가 풀려나면 또 구하러 올 거라는 생각에 얘네가 그러고 있던 와중에 제가 다른 브로커들을 보내서 아버지랑 어머니를 빼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어머니랑 아버지가 풀려나서 지내던 와중에 이제 그 보위부의 시야에서 벗어나서 해산시 교외로 벗어나서 10일인가 15일 정도 숨어 다니시다가 이제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 목숨을 돈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뭐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고 싶었고요. 아버지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고 지냈던 사람들의 지인들도 사실 모셔오고 싶었고요. 빚을 제가 다 지어서 뭐 브로커들에게 각서를 써주고 나중에 그 분들의 자식들이랑 함께 일해서 갚을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결국 저는 제 부모님만 모셔왔는데 뭐 탈북민들은 모두가 다 저랑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중국에 있는 거로 이제 판단이 되어서 아무래도 중국이랑 가까운 국경지대다 보니까 여행을 갔다고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KT114에서 상담을 해주시는 분은. 그래서 중국 여행 중인데 요금제를 연장하려고 한다고 전화를 했었고요. 이제 북한에서 통화를 하는 게 좀 위험한 거는 3분 이상 통화를 하면 도청이 당해서 그 위치까지 이제 보위부 순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차를 타고 잡으러 오기 때문에
통화를 이제 길게 할 수가 없는데, 로밍 같은 경우에는 막 개인정보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산에서 제가 막 옷 같은 거 뒤집어 쓰고 핸드폰 불빛 가리고 전화를 하는 건데, 막 제 주민번호나 집 주소를 얘기를 하라고 하고, 제가 작게 얘기하면 또 안 들리니까 고객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막 이러시고, 그러면 막 북한 그 해산시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제 주소는 서울시 뭐 성북구 종암로 막 이러면서 그걸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네. 두 번째, 탈북 후에 저희 현재의 삶이나 생활은 처음 탈북해서 왔을 때보다 좀 더 만족스러운 것 같고요. 그 만족도가 막 수학적으로 어떻게 제곱되듯이 두 배로 딱 업된 건 아니고요. 예전에는 몰랐던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 더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삶을 계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시간 낭비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예전에는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고 뭐 그러고 다녔었다면 요즘은 저 혼자 해야 될 것들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만족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행복하고 만족했던 이유를 방금 생각이 든 건데,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고 있어서 아마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뭐 KT에서 일을 하거나 이럴 때도 월급을 400에서 500 정도를 받았는데, 그 돈을 많이 받는다고 행복했던 게 아니고 항상 마음속에는 하고 싶었던 공부를 못한 것에 대한, 미뤄뒀던 공부에 대한 미련 같은 게 남아가지고 많이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머니가 오셨으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대학교도 다니고 있고 앞으로 대학원도 꿈꿔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고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저희 권유로 어머니가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졸업을 하셨고 지금은 대학원에서 심리상담학 석사과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20대 때 그 연극을 조금 하셨었는데 그때 못다 이루셨던 꿈을 지금 시니어 배우로 도전을 하고 계시고, 어머니도 엄청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셔서 저희 어머니나 저한테 정신적으로 많이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 가족 3명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인생 2막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탈북을 해서 오던 와중에 그 태국에 있는 난민 수용소에서 2개월 정도 있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제가 제일 어렵고 불쌍하고 막 힘들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거의 100명, 130명인가 넘는 그 탈북민들을 보면서 그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각자의 아픈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만 힘든 게 아니었고 어쩌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었고, 또 그때는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냥 막연하게 통일부 같은 곳에 취직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상처를 좀 보듬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 재탈북을 하게 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공공기관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어떤 제약이 생긴 게 아닌가 싶어서 또 우리 사회에 조금 더 잘 정착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전공을 정치외교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 뉴욕 그 UN 인권 그 증언을 하시는 탈북민 두 분의 영상을 보았었는데요. 오늘 아마 신문 기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 강규리라는 분과 한 분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그 두 분이 아무튼 그 UN 무대에서 북한의 어떤 인권 침해를 당한 사례들을 증언을 했었는데요. 그 북한 대사가 김성이라는 그 조금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나와서 그들을 조국과 부모 형제도 모르는 배신자고 인간 쓰레기들을 왜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세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는 순간 진짜 엄청나게 화를 느꼈고요. 저는 김정은보다 그런 자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잘못했음을 느꼈을 텐데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참 화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그들이 어떤 인권 침해를 겪어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증언을 하는데 그 경험을 그렇게 무시를 하고 모욕을 한다는 게 인간으로서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가지고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되게 대한민국에 와서 많이 안타까웠던 사실들 중에 하나가, 뭐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탈북민들 중에서도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분들도 좀 정신을 많이 차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김정은을 좋게 생각을 하거나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자들을 보면, 김정은과 악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제정신인 것 같지 않아서, 정말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런 행동들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수천만의 사람들을 지금 착취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독재자인데 어떤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그를 인간으로 대접을 해준다는 사실에 거의 이건 화가 아니라 분노가 느껴지거든요. 작년에도 했던 활동 중에 하나가 그 김정은 돼지 한 마리를 가두면 북한 주민 2,500만이 해방이 될 텐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서, 좀 사람들이 생각을 좀 한 걸수록 모아서 그들에게 대항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